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어서 발표할 표경민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이고요. 메타버스에서 지식재산권 침해가 어떤 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한 현재 법령이 메타버스에 적용될 때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디라이트에서 콘텐츠 미디어 팀에 속해서 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상표와 관련된 법률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표권 침해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등록 상표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가끔 어떤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내가 단순히 어떤 상표를 만들었고 내가 그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한테 그 상표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청에 내가 사용할 상표를 출원을 하고 최종적으로 등록을 받아야지만 그게 내 상표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모든 등록 상표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먼저 표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인식하는 상표의 이름이나 로고 같은 것을 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상표를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을 해서 출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을 지정상품, 지정서비스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성립을 하려면 그 두 가지 요소인 표장 그리고 상품, 이거 두 가지가 모두 같거나 유사해야지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상품의 상표를 사용했을 때 이걸 과연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가방 같은 제품의 상표를 사용하는 거는 이제 누구나 이게 상표 사용이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제페토 같은 곳에서 판매되는 가방 제품에다가 내가 어떤 상표, 예를 들면 뭐 구찌라는 상표를 사용했다. 그러면 그게 과연 상품의 그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마침 지금 그 8월부터 시행이 되는 상표법 개정안에 이 부분을 명확히 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빨간색 표시된 부분에 그 이제 상품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하는 행위 또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서도 디지털 상품에 대한 상표 사용을 상표법상의 상표 사용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입법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기존 상표법에도 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사용이 그 내용이 있기는 한데 기존 상표법에서는 이제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상표를 사용하는 걸 상표 사용이라고 했어요. 근데 개정안에서는 이제 명백하게 전기통신 회선,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하여 제공되는 상품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 사용이다. 결론적으로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디지털 상품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도 상표의 사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상표권 침해는 여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상품이 현실 세계에서의 상품과 과연 같은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뭐 제페토에서 어떤 아바타한테 입힐 수 있는 옷을 판매하면서 이걸 뭐 구찌 원피스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구찌가 의류를 지정 상품으로 한 등록 상표가 있으면 이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그 변호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그 메타버스에서 사용되는 아바타 상품과 실제 상품을 같거나 유사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이게 아무리 그 메타버스 내에서 그게 옷으로 취급된다고 하더라도 실물 옷과 같은 상품으로 보는 것은 이게 지나친 그 확장 해석이고 지나친 권리의 보호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비를 하시려면 상품, 지정 상품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걸 지정 상품으로 해서 상표 등록을 해두시면 좀 더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주장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구찌 같은 거대 기업들은 이 다운로드 가능한 이미지 파일뿐만이 아니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상품에 대해서도 상표 등록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실제로 사용을 안 하면 나중에 취소가 될 수도 있기는 한데 방어 목적에서 그런 다양한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음악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로블록스라는 서비스가 있죠. 이 로블록스에서는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게임을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로블록스에서 이 게임의 죄송합니다. 게임의 배경음악을 삽입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냥 뭐 널리 유명한 인기 있는 팝송 같은 거를 그냥 배경음악으로 삽입할 수 있게 하면서 그런데 그 음악 저작권에 대한 뭐 라이선스 계약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체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21년에 전미음악출판협회가 우리나라로 치면 음악 저작권 협회 같은 곳인데 로블록스를 상대로 2천억 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합의를 통해서 이 퍼블리셔들과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타버스에서의 음악 저작권 침해가 여러모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에서의 음악 사용 유형을 어떤 유형으로 분류할지, 그래서 그 유형에 따라서 음악 저작권료가 징수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음악 저작권료가 징수될지가 아직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아이유처럼 생긴 아바타가 아이유 노래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뭐 BTS의 뮤직비디오를 메타버스에서 틀었다. 그럴 때 그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징수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웹캐스팅이랑 공연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이 웹캐스팅은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음악 서비스에 대한 기준이고요. 공연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그 오프라인상 공연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각 기준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웹캐스팅은 이용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연은 좌석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메타버스 내에서 어떤 공연을 할 때 이걸 웹캐스팅이라고 보게 되면 이용자 수나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용료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액수의 이용료가 산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래서 공연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메타버스에서 이런 공연이 앞으로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좌석수라고 하지만 이제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또 이용료를 산정하면 그게 또 너무 고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어떤 규정을 근거로 주장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지 이 서비스 구조 내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잘 논리를 개발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관련해서 지금 2021년 1월에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있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현재 심사 중이고요. 이 법률 안에서 그 기존의 디지털 음성 송신, 그러니까 음성이 송신되는 그 개념을 이제 변형해서 음이랑 영상이 동시에 송신되는 디지털 동시 송신이라는 새로운 저작재산권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 메타버스에서 어떤 공연이나 음악이 사용될 때 이 디지털 동시 송신이 좀 유효하게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현실의 세계를 가상 세계에 구현할 때 어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실의 환경을 구현한다는 건 예를 들면 테헤란로에 있는 거리를 메타버스에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아바타가 돌아다니게 한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이게 그 골프장 코스를 스크린 골프로 구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2020년에 이미 그 저작권 침해를 인정을 한 판결이었고요.
정확히는 이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기는 했는데 건축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항변을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판결문에 설치가 되었고요. 이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그 저작권법에서는 건축 저작물 침해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어요. 박스 안에 첫 줄을 보시면 이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물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판결문에서는 이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거는 단순히 일상생활에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해서 부득이하게 그냥 건축물이 찍히는 경우를 이제 면책하기 위한 것이지, 이렇게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션으로 이게 적극적인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에서 어떤 실제 환경을 3D로 구현하는 것도 적극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 면책 규정에 따라서 면책이 될 거라는 주장은 조금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결론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에서는 공정이용 항변도 주장을 했었는데요. 공정이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영리성이나 아니면은 그 이용한 저작물의 용도, 그리고 그 저작물을 얼만큼 이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판결에서는 이 스크린 골프 사업자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골프 코스를 이용한 것이고, 그 골프장 운영업체랑 스크린 골프 운영업체가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방금 본 판결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볼 때 그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존의 건축물을 그대로 메타버스에 재현을 한다면 건축 저작물 침해를 피해가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금 슬라이드에 포함된 이미지가 얼스2라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이미지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전 세계 위성 사진을 그대로 플랫폼에 올려놓고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부동산을 골라서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제 가상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만약에 이게 위성 사진이 아니라 3D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거리 같은 게 구현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건축 저작물 침해를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비영리적인 성격의 메타버스 서비스라면 공정이용 항변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공정이용 항변이 단순히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인정되고 불인정되고 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학교에서 사용되는 공익적인 성격의 메타버스 서비스가 있다. 거기에서 뭐 교육을 목적으로 뭐 존재하는 건축물을 3D로 구현해서 사용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같은 오래된 건축물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리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형태의 건축물에는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 상표법이나 저작권법이랑 다르게 어떤 권리를 상정해서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이 어떠한 행위는 하면 안 된다, 이거는 부정경쟁 행위다라고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고 좀 더 유동적인 그 법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이 법률을 근거로 한 법적 주장들이 많이 제시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경쟁 행위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상품 출처, 영업 출처 혼동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의 유명한 상호나 상표를 이제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 이 상품의 출처 또는 이제 이 영업의 출처를 수요자로 하여금 혼동하게 했다. 그런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요. 지금은 그 메타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다수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유명 브랜드가 직접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게 되면
혼동행위 성립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 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유형이 성과 도용 행위라는 부정경쟁 행위 유형인데, 이거는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3가지 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살펴봤던 그 골프 코스 판례에서도 이 성과 도용 행위를 인정을 했는데요. 이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타인의 성과가 있고, 그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이게 성과 도용 행위고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 업체, 스크린 골프 업체는 경쟁 관계다. 그래서 그 골프장 업체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3가지 요건 중에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요건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이라는 요건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점점 더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계속 등장을 할 텐데, 어떤 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고 이게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우선 기존 판례에서는 이 박스 속에 밑줄 쳐진 내용을 보시면 저런 기준들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경쟁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 내용이 공정한지, 그리고 그 침해자의 상품으로 원래 성과가 대체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유명한지, 이런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메타버스에서 타인의 성과, 예를 들면 뭐 골프 코스 같은 물리적인 지형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 성과 도용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메타버스 내에서 메타버스 유저들 간의 서로의 성과를 도용할 때,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도 가상적인 경제 활동이 분명히 이루어질 텐데, 서로 자기들의 성과를 도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그런 유통 질서와 동일하게 판단할지 아니면 다르게 판단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제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조원희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명 연예인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제공한다. 그런 경우에 과연 초상권 침해가 어떤 식으로 인정될지에 대한 문제고요. 지금 제가 이미지를 보시면 레전드는 심주로 만들어도 레전드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연예인 김태희님의 얼굴이죠. 이제 심즈라는 게임에서 이제 아바타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김태희님의 이미지를 만든 유튜브 영상 썸네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연예인과 닮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제공할 때 해당 연예인에 대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제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요. 초상권은 인격적인 권리에 불과해서 재산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많이 차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5년을 기점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도용 행위를 근거로 해서 이제 BTS 화보가 무단 판매되는 사건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이 돼서 4월부터 시행되는 법률 내용을 보시면 이 초상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명문화한 부정경쟁 행위 조항이 새로 포함이 됐습니다. 이 박스 안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성과도용 행위 요건이랑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아마 성과도용 행위에 대한 여러 판단 기준이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어떻게 활용될지를 예측해 보면 우선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주장하는 측에서는 내가 인기 있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입증을 당연히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방금 보신 것처럼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그냥 영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메타버스 유저가 직접 아바타를 디자인해서 그걸 무료로 다른 사람들한테 준다든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영업을 위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위 조항 위반에 해당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